인천발전연구원의 임정입니다. 저는 박사 연수에서 자동차, 한국 자동차 상품책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해서 토론자로 배정을 받는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상철 교수님이나 한강 교수님이 아끼다 자동차 산업과 산업에 대해서 다 전공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실관계라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반대를 할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토론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쭉 전반적인 시각 차원에서 해석의 문제점, 제가 좀 생각하기에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관점을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각을 얘기를 하시면서 시장주의적인 접근과 개발권 접근을 나누신 다음에 그 둘 중에는 그래도 개발권 접근이 설명 방식의 현실과 부합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개발권적인 접근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좀 비판할 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대체 정책과 수출 촉진 정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병행해서 추진됐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중립적인 산업 정책이 아니라 편향적인 산업 정책이었다라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코멘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대체와 수출 촉진 정책이 병행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드뱅크류에서 하는 주로 관례적인 설명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동아시아는 수출 촉진 정책을 통해서 외향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서 성공을 했고, 또 남미 같은 국가들은 수입 대체 정책, 그리고 내향적인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세계 경쟁과 고립이 돼서 실패를 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설명 방식이고, 근데 그 두 가지 수출 촉진과 수입 대체라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같이 합치가 될 수 있다, 결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은 그런 관례적인 인식을 깨트릴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근데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수입 대체와 수출 촉진을 같이 결합한다는 것, 그러니까 국산화를 한 다음에 그것을 세계 시장에 팔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본가 입장에서는 이윤을 맞출 수 없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개선의 논문에서 나오지만은 출혈 수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손해나는 부분을 정부가 또는 민간 부분에 이전할 수 있는 방식의 출혈 수출을 통해서 했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그걸 좀 더 생각을 한다면 그 출혈 수출을 통한 그런 수입 대체와 수출 촉진을 결합시키는 방식은 국내 자본이었으니까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입 대체 수출 촉진을 결합했다고 하는 것, 또는 두 가지 같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한국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남미 국가에서도 같이 발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남미 경제라고 전체를 다 본 것은 아니지만 남미의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반드시 수입 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 촉진 정책을 같이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처럼 성과를 볼 수 없었던 것은 남미 국가들의 자동차 산업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 자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GM이라든지 크라이슬러라든지 포드였기 때문에 수입 대체는 부품업체에서 부품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수출은 완성차 수출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외국 업체가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둘 간의 연계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대자본을 내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한 10년, 20년간은 출혈 수출이 계속 있었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국내 자본들은 러닝 바이 도잉을 통한 기술 혁신 능력의 배양이라든지 또는 수출을 늘리면서 국내 효과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하면서 그러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저는 수입 대체와 수출 촉진이 결합하는 거 포인트 좋은데, 그것이 반드시 또 국내에서만의 어떤 그런 점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적용이 되지만 우리나라 틀렸던 점은 국내 자본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두 개의 결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내 대자본을 성장시키는 그런 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수입 대체 수출 촉진은 정책의 본질을 보게 되면 저는 산업 정책보다는 무역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수출 촉진 정책이 산업 정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는 산업 정책을 좀 더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자본과 어떤 관계라든지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라든지 이런 생산 관계가 어떻게 구축됐는가를 주로 따져야 되는 것이지 어떤 뭐 자원 대분이라든지 어떤 수출을 추진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무역 정책을 가지고 산업 정책의 본질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관점이 편향적이라는 건데요. 편향적인 대자본이 이제 편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는 않는데 제가 좀 더 비판하고 싶은 것은 계속 논문에서 주장을 하지만 애초에는 중립적이었다가 그것이 편향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에서 보게 되면은 정책의 중립성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편향성을 보였다라든지 뭐 정책이 굴절되고 수정되고 편향되는 과정이 이어졌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산업정책이 실패다라는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시는데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산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고 이렇게 산업정책이 수정되고 굴절되고 편향되는 과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과정이 아니라 뭐 국가가 좀 힘이 빠져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산업자본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굴절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애초에 일원화 정책은 중립적이고 나중에 그것이 굴절돼서 사원화 정책은 편향적인 정책이라든지 또는 수평계열화 정책은 중립적인 정책이고 좋은 정책인데 수직계열화로 되면서 변질됐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원화든 사원화든 대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 차원에서 똑같은 본질적인 편향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품 업체의 이해관계를 개변하는 것도 역시 당시에 부품 자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그 부품 업체의 편향적인 정책들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계열화 방안이 처음 나온 것은 이제 보면서 나오죠. 64년도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처음에 나올 때는 62년도에 처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 나와서 산업정책을 취할 때는 계열화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 업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62년도 계획이 초체의 계획이 실패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부품업체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부품업체들이 세나공장 앞에 와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정부한테 어필을 많이 했었거든요. 또 하나 이유가 아까 첫 번째 발표 나왔지만 외환 위기 문제. 그러니까 그 부품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못하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품 부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이 됐었고 또 하나가 이제 정치적으로 스캔들을 되니까 당시 정치학 업무를 조성하는 그런 창구로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실패를 했던 것인데 저는 그 다음 나온 정책, 64년 정책을 보게 되면 그게 처음으로 계열화 방안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부품업체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69년도에는 이제 좀 더 발전을 해가지고 수평 계열화라는 식으로 발전을 하고요. 또 그것이 또 다시 73년도, 14년도 장기 자동차 계획에 되면 똑같은 형태로 또 수평 계열화가 강조가 되거든요. 또 75년도에 그 자동차업 협동조합에 부품 수입 허가권을 줬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조립자본보다는 그러니까 현대라든지 신진이라든지 그런 조립자본보다는 부품업체 자본의 이해관계를 굉장히 많이 대변한 그런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부품 수입 허가권이 부품업체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조립업체들은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차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부품의 품질에 의존하는 데가 큰데 이 부품업체들이 제대로 품질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품 수입을 반대를 하니까 완성차 품질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부품업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조립자본의 이익은 오히려 이제 더 훼손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기를 한다면 부품업체의 이해관계, 부품업체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이제 자본 간의 역관계를 반영해서 조립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식으로 그렇게 산업정책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더 많은 설명인데 그것이 아니라 중립적이었는데 변질됐다 그런 것은 이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석에 연결되는 것이 초기에는 국가의 일방적인 우위였다가 그 다음에는 국가와 시장이 동반자적인 관계가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시장은
이분화되어 있다라는 시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와 시장은 어떻게 하나의 몸이 아니라 국가의 이용이가 따로 있고, 국가의 이용이라고 하는 공적이고 굉장히 중립적이고 좋은 것이다. 반면에 시장, 대자본의 이용은 편향적이고 나쁜 것들은 어떤 그 둘 간의 굉장히 이분법적인 논리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생각하는 것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용이나 시장의 이용이는 때때로 갈등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정적인 관계라든지 산업 이해 관계를 조정하면서 하나로 이제 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과잉중복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과잉중복 투자가 70년대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60년대부터 일어나는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60년대가 60년대, 70년대라는 문제보다는 과잉중복 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 간의 불일치의 문제이지 그것이 핵심적으로 그 위기를 일으키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잉중복 투자를 너무나 강조를 해가지고 마치 산업정책이 실패인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와 시장 간의 이분법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논리가 돼버리고 그 과잉중복 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뭐 시장론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같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과잉중복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 체제에 보유한 어떤 자본 간 경쟁의 굉장히 특수한 패턴이지 그것이 어떤 위기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잉중복 투자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공급 기반에 비해서 수요가 모자랄 때 그러니까 국면적으로 이제 생기는 문제고 생산관계보다는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화성 정책의 화성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 화성 정책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구조가 굉장히 좀 틀린 것인데,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계열화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그 산업 규모도 크고 그 산업 구조도 굉장히 좀 복잡한 데 반해서 화성 산업은 그렇지는 않은 것들인데 그것을 같이 같은 사례로서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입 수출 결합이라든지 편향적 정책 그런 것들을 같이 한다는 것이 약간 좀 그러니까 그 추상 수준이라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제를